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이틀 연속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연말 선물 같은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에 긴급 사용 승인 소식에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96선 초반까지 내렸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1.4%대 중반에서 약보합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골드는 0.8%가량 오르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1,8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WTI가 2.3%가량 오르면서 배럴당 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 시각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11월 근원 내구재 수준은 예측치를 상회한 0.8%를 기록했고 또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20만 5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네, 내일 이 크리스마스 이브 휴장을 앞두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서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시장에 퍼진 불확실성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 신세계 리턴즈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멘토 마스터님들께서는 주말에도 함께 하죠.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오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눌림목 매매와 되돌림 매매의 기법에 대한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내년 데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해왕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1시간 남았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다려주시나 봐요. 네, 어쨌든 근데 좀 아쉬운 게 사실 네. 이제 영업시간이 이제 21시이기 때문에 그쵸. 다들 집에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가족분들하고 좀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오늘 마지막 연말을 대비해서 좀 앞으로 22년도 장세에 대해서 전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죠.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질문도 많이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인데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마무리 멘트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1시간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정보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마무리 멘트 아니고 이제 1시간 앞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꼼꼼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원유 재고량에도 가솔린 재고 급증에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유로 FX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European banks prepare for pullback in ECB stimulus라는 제목입니다. 유럽 은행들이 ECB 긴축에 대비해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럽 은행들이 최근 2022년 ECB의 긴축 행보로 금리가 오르기 전에 미리 커버드 본드를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선제적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나틱시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월별 커버드 본드 발행액이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2월은 발행이 적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12월에도 작년보다 더 많이 발행됐다고 합니다. 커버드 본드는 유럽의 은행들에게 인기 있는 매우 안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인데요. 커버드 본드 투자자는 주로 보험사나 연기금, 은행 등입니다. ECB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틱시스의 가브리엘 레비 부채 자본 시장 전문가는 인플레이션 위협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은행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ECB의 TLTRO인데요. ECB는 팬데믹 초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행에 수조 유로를 공급했고 또 현재 1조 6천억 유로의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ECB는 금리 혜택과 같은 이 조건이 또 종료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유니크레딧의 CFO는 ECB가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환에 나서기 위해서 내년에 더 많은 커버드 본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또 유로존의 중앙은행들이 지난주에 경기 부양책 축소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ECB는 PEPP를 내년 3월 종료할 계획이지만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산 매입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좀 ECB 긴축 정책에 앞서서 은행들이 먼저 자신들의 이 살 길 마련에 나선 모습인데요. 네, 시장과 관련해서는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ECB 관련해서 이제 유로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사실 이제 ECB가 다음 행보를 어떤 페드 이후에 긴축을 좀 스타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이죠. 그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지금 FOMC가 긴축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드러났고, 그건 이미 시장 과정이 반영이 끝났고, 그럼 이 다음은 ECB란 말이죠. 네. 근데 어떤 차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연출은 어쨌든 간에 ECB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22년도 맹점이에요. 간단하게. 지금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당장은 PEPP를 APP로 확장해서 좀 어떻게 보면 대처를 하다가 이 APP를 또 줄여가겠죠. 그죠? 그때가 이제 테이퍼링이랑 맞물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사실상. 그럼 기간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22년도 여러분들 22년도 언제예요? 여러분들 22년도 2분기부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죠. 이때가 이제 매매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이때가 지금 네모칸 보이시죠? 제가 빨간 걸로 한번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때가 지금 당분간은 시장의 효과는 굉장히 미비한 거는 지금 당장 ECB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하지만은 이건 시장에 대한 단순 예상치고 실제로 ECB의 상황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발표라든가 그걸 좀 기다리는 거죠. 그죠? 시장에 대한 어떤 라가르드 총재 입에서 앞으로 우리 채권 매입에 대해서 이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거야 라는 그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 물가가 너무 높아 우리는 이 정도의 대처가 필요해 라는 가능성이 놓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FOMC는 테이퍼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ECB에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긴축 시도 뭐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유로가 상승하겠죠. 간단하게. 그죠? 지금 몇 번이나 좀 강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달러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일전에 기억이 나요. 우리 신세계에서 질문을 할 때 회왕님 달러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맞아요.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 시작 전까지요. 그죠? 테이퍼링 시작은 언제 했죠? 11월 달에 했죠. 그죠? 11월 말에 했죠. 네. 정확하게. 차트 고점이요. 여러분들 11월 말에 잡혀버렸네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11월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테이퍼링 하기 때문에 시장 반이 끝난 거예요. 간단해요. 네. 예. 그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멘트를 해드렸어요. 언제까지 달러 올라요? 11월 말에 테이퍼링 하니까 그때까지요. 달러 고점 이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이제는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깨나요? 한 달 지난 동안? 이거 못 깨는 거예요. 네. 이제.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달러는 이제 고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근데 원달러는 한국에 대한 중앙은행, 한국은행, 그리고 미국, 이제, 페드의 어떤 행보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달러에 대한 의미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여러분들 유로하고 미국만 보셔도 괜찮아요. 원달러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 국가에 대한 이 비교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달러 질문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 다른 개념으로. 그건 이따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나오는 시황이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은 지금 당분간은 아직 미비할 것이다. 이 정도 판단. 그럼 내년에 ECB가 미국과 같은 테이퍼링에 대한 수순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게 반대로 뒤집히는 거예요. 이 달러 차트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뒤집혀지는 거죠. 반대 통화인 유로가 이제는 긴축을 나서니 긴축에 대한 시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시장 반이 들어가겠죠. 네. 이때 유로에 대한 수익을 가장 크게 거둘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될 거예요. 이거 어제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22년도는 뭐예요? 유로 매수다. 유로 매수에 한해 이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통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제가 좀 기억을 가다듬자면 네. 우리 신세계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사실 원달러였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과거 우리가 어떤 금융에 대한 위기라든가 이게 발생했을 때 원달러가 폭등하는 현상이 펼쳐지니까 네. 원달러에 대한 지금 상승이 좀 시장을 저해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가 라는 이런 가설이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시청자 의견 중에. 그럼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었어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시장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원달러가 폭발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오고 나서 폭발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후행성이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후행성이죠, 사실. 네. 왜냐하면 수출 국가 위주에 대한 우리가 모멘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떤 위기라든가 그 근거화가 터진다면은 미국 발행량이 달러 발행량이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원달러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달러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내릴게요.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90원대에서 오늘은 80원 선으로 좀 레벨을 낮추긴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원달러는 이제 고점이 나왔다. 그렇죠. 원달러는 이제 어떤 미국에 대한 잠시만요. 네. 달러 발행량하고 예. 잠시만요. 원달러 환율이 고점이 나왔다. 네. 고. 달러에 대한 발행량과 네. 잠시만요.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달러를 근데 계속 걷어들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지만 그 달러 인덱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잠시만요. 지금 차트를 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달러의 테이퍼링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달러세가 이어졌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 96선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내리지도 않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또 간밤새 뉴욕 증시에서는 또 약보합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유로 매수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 선행성이라기보다는 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좀 근거로 해서 매수라든지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은 그냥 후행성이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달러 차트 잠시만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지금 원달러가 사실 이제 1200선까지 접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탑이에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위치 값이.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에 대한 상황에서 이 위치 값이 이제 원달러에 대한 최고점을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 미국에 대한 통화 발행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경우 그죠? 원달러가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에 대한 통화 발행량이 한국에 대한 통화 발행량보다 이제 원화를 뿌리는 것보다 달러에 대한 양이 시장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면은 원달러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최근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은 사실상 어떻게 됐어요? 계속 돈을 찍어 왔었잖아요. 한국은 긴축을 시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한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6월부터 있었잖아요. 네. 예, 굉장히 빨랐단 말이죠. 그때 미국은 뭐 하고 있었어요? 돈 풀고 있었죠. 그죠? 계속 찍어내긴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시장의 공급량 그대로 가고 한국은 더 이상 안 하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은 이제 빠른 긴축을 시도하고 그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예상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제는. 자, 누구한테 딱 길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이제 여의도에서. 다 내년에 패드 채권 매입하나요? 이러면 다 안 한다고 해요. 그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한 통화 발행량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둘 다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발행량으로 이 원달러가 변동하는 요인은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까지다.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다. 원달러 상승은.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후행성이라는 거죠. 이 어떤 원달러에 대한 흐름으로 증시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걸 보는 거는 현실상 저는 분석이 안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그렇죠. 순서가 맞지 않겠네요. 그죠? 예. 자연스럽게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달러 발행량이 막 초급등을 하고 네. 그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에 대비하는 상황이 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원달러 급등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인과관계가 좀 바뀐 네. 거니까.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시장이 조정이 온다, 우려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해석입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는. 이건 분석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원달러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내년도 종목은 제가 20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봐와야죠, 앞으로도.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충분히. 근데 지금 다른 유가라든가 이런 건 예상 가능 시나리오인가요? 22년도 전망에는 전 속하지 않을 걸로 봐요. 금, 유가 이 정도는. 단기적 분석에는 해당이 되겠죠. 단기적. 당분간 1, 2개월에 대한 흐름 정도. 수익성이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은 유로 매수에 있다라고서 판단하는 게 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올해 좀 마무리가 되면서 가장 조금 제가 밀었던 종목이 이제 유로 매도잖아요. 네. 예, 유로 매도 보였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다른
뒤집혀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로 매수를 보는 게 내년도는 좀 좋을 거다. 이 평가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BI 설명됐는데 네. 어제 구리 설명하다 좀 말았었는데 예. 구리가 고점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미국 물가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구리값이 상승한다면 미국에 대한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폭등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대처를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미국은 지금 긴축을 빨리 하는 게 물가 낮추려고 하는 거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물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네. 네, 오늘 물가가 전이 상승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다. 이건 계속 얘기 드리는데 네. 맥스치로 보게 된다면은 예. 미국은 앞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 고점 시그널을 알기 때문에 이걸 못 치게끔 막을 거예요. 이게 물가예요. 이거 못 치게끔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죠. 이게 만약 이걸 못 친다면 이젠 하방으로 어떤 이런 차트가 전개된다면 뭐가 제일 수익이 많이 날까? 구리예요. 간단하죠. 그죠? 지금 미국이요. 긴축 왜 빨리 해요, 여러분들? 왜 빨리 할까요? 이거 못 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전략이 통할까요, 회왕님? 통합니다. 미국은 통해요. 미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럼 이때 주 상품에 대한 부분은 물가가 낮아졌을 때 수익성이 가장 높이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은 재화의 최고봉, 구리인 거예요. 자, 구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잠시만요. 이제 내년 들어서 가장 명확한 방향성을 띠는 두 가지 상품 짚어주신 게 맞아요. 이제 구리 그리고 유로인데 이제 구리에 대해서 좀 차트를 봐주실 예정입니다. 이거 구리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구리 주봉. 우리 팬데믹 터진 다음에 수직 상승했던 거죠. 물가랑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그죠? 물가 지금 하이 찍고 이제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고점 시그널이 계속 작용하는 구간이죠. 네. 이제 고점 나왔다. 들어가야 돼요, 판단이. 그럼 여기서 물가 하방 압력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품이 구리 매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쉬운 겁니다. 전략을 내세워야죠. 물가가 내려간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그렇죠. 좋은 기회 아닙니까 또? 우리 유로 매도 봤던 것처럼 그죠? 제가 그때 그랬죠. 유로 매도 언제까지 내려가요? 미국이 테이퍼링하기 전까지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좀 간단하게 마치고 네. 내년도 상품에 대해 좀 집중을 했어요. 예, 우리 이제 질문 받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어제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알차게 나누다 보니까 노란톡 질문 많이 못 도와드려서 오늘은 보다 더 풍성하게 노란톡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또 연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 그리고 또 내년을 대비하는 궁금증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스당리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4일이 미국장 휴정이고 또 28일까지 국내에는 이 개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매도에 대한 또 이슈가 있는데 올 연말까지 장세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연말까지 치면은 네. 지금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뭐 어떤 상승과 하방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사실 크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사실. 거래량도 굉장히 좀 줄은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네. 지금 물가 자체가 이제 상단에서 계속 안정화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더 이상 치는 흐름도 아니고 떨어지는 흐름도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물가에 대한 흐름은요. 예. 여러분들 이 구간대 안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사실 이 구간대 안에서 네. 이 구간대 안에서 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당분간은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저는 내년도 증시 전망은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네. 내년도는 왜냐하면 내년. 물가가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잡히면서도 사실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너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 미증시 둘 다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장세는 이 흐름 안에서 모멘텀이 유지된다면 증시 또한 매도 구간에 대한 반복이죠. 사실상 매수 구간에 대한 반복 형태 뭐 이 정도만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슈가 더 이상 없잖아요. 물가가 계속 친다든가 실제 금리를 유지 모멘텀을 할 만한 더 이상 이슈도 없고 증시의 추가 상승 랠리를 이끌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계속 버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만간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 시기에 대한 대기 구간 이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증시에 대한 박스 랠리가 펼쳐질 걸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또 이 시장이 좀 약간 백신을 맞은 것처럼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었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고싱싱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회왕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랑 달러 인덱스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죠. 사실. 왜냐면은 왜냐면 저는 지금 질문을 받습니다, 시청자분들. 왜냐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국채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국채. 네. 그럼 국채 뭐예요?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그죠. 간단히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나라에서 왜 채권을 발행할까요? 나라에서 왜 미국에서 왜 채권을 발행해요?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인가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정부는 돈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정부는 항상 돈이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펼친다든가 현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외 경제 국가 간의 어떤 이런 채권 발행과 그 앵커님이 미국이에요. 네. 제가 한국이고 제가 달러를 좀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외 경제를 위해 국채 발행해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달러를 넘겨주겠죠. 그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국채에 대한 이해도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이제 해외 선물 차트 보면은 네. 금리에 이제 본드라고 있어요. 본드. 그리고 이제 노트는 좀 단기물 채권을 얘기를 하는데 뭐 본드랑 노트랑 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 21년도, 20년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를 한번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발행이 많다는 거죠. 예. 가격입니다. 그죠? 금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비례하죠. 그죠? 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반비례합니다. 그죠? 자, 우리 달러는요, 이때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네. 왜냐면은 달러를 공급하는 페드와 국채를 공급하는 정부와 맞물렸잖아요, 시장 상황이. 간단하죠, 여러분들. 고고싱싱님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이때 상황이 팬데믹이 터졌는데 돈이 계속 많이 필요하니까 예. 달러를 엄청나게 시장에 뿌리고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뭐 한다고 달러를 그냥 공짜로 받아요. 네. 국채를 무수하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발행 주체가 다른 거네요. 그죠? 이때 달러가 수직 하방이 들어갔고 국채 가격도 수직 하방이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때 반비례했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디커플링하는 현상이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반대로 가니까 국채 금리는. 네. 그죠? 국채 가격하고. 그죠? 지금 이러한 시장이 굉장히 예외적인 시장인 거예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거죠. 평소에는요, 큰 어떤 연관성을 가지진 않아요, 사실. 아, 어떤 관계성이 없는 거네요. 그죠. 딱히. 왜냐하면 엄청난 이슈가 터져야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연관성 안 갖는 게 좋다고 설명한 게 네.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중앙은행과 정부가 어떻게 보면 쿵짝쿵짝 하는 시즌이잖아요. 합을 딱 맞춰서. 그렇죠. 그런 시즌에는 관계성을 가지지만 보통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는 둘에 대한 어떤 모멘텀 분석으로 시장 분석을 하는 건 좀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평가를 해요. 그렇죠. 서로 네. 독립된 기관이니까. 네. 그러면은 10년 미 국채 10년물 정확하게 금리라고 표현한 게 낫겠죠.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디컴플링이 평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특이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특이한 시장에서. 미국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차트는 뭐냐면요. 미국 국채 가격이에요. 금리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미국 국채에 대해서 가격 평가를 할 때 금리 얘기하죠. 1.4% 이런 식으로. 그럼 반비례예요. 반비례. 아시겠죠? 반비례합니다. 또 이렇게 있다가 그죠? 네,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네. 올라가겠죠. 지금 상황이. 그죠? 완전 반비례, 완전 반비례. 근데 이게 왜 반비례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국채는 미래에 확정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랑 굉장히 다릅니다. 앵커님, 저 1,000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이자는요, 네. 1% 내외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10년 뒤에 갚겠습니다. 근데요, 미래에 얼마 네. 받을까요? 앵커님은? 아무도 몰라요. 이자는 바뀌기 때문에 변동이자잖아요. 앵커님, 제가 국채 발행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인데 국채 발행할게요. 근데요, 이거 10년 뒤에요. 지금 만 원 발행할 건데요. 네. 10년 뒤에요. 11,000원을 줄게요. 그렇게 약속을 확정금이죠. 하는 약속을 거죠. 한 거잖아요. 네. 이게 국채예요. 국채는 미래에 받을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국채는 발행도 할 수 있고, 그죠? 발행을 안 할 수도 있죠. 발행을 많이 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겠죠. 네. 발행을 안 하면은 다시 올라가겠고. 근데 미래 금액이 확정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원금과 이자가 정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원금과 이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미래 확정 금액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고, 그죠? 반대로 원금이 내려가면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고정적이니까 이게 국채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을 오늘 국채 가격이 130-2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금리 갖고 표현하는 게 그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4%입니다.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래 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은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특이한 팬데믹 상황, 유동성 네. 넘치는 중앙은행의 뿌리 기식이 들어갈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정말 아무도 예기치 못한 그런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거시적으로 결국 내년 금리 인상은 3회 하고 물음표 해주셨는데 3회가 되는 걸까요? 하고 물음표 겠죠. 물어주신 거겠죠. 그리고 유동성 축소가 될 텐데 나스닥과 코스피, 코인 중기적으로 하방으로 봐야 될까요? 굉장히 물음표가 많으시네요. 네, 일단 여기 질문까지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년 미국 막 얘기하는 거 있죠. 내년 네. 금리 인상 3회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확률이라고 칭해요. 내년 금리 인상 3회 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못 해요.
그렇죠. 연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줄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확률이 떠요. 근데요, 제가 먼저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모두가 반 이상이 연준 위원이 3회를 찍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럼 3회 가능성이에요. 그거를 보고서 분석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유동성이 축소될 텐데 나스닥 코스피 중기적 하방으로 봐야 되나요? 네, 22년도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실제 금리가 올라간 시즌이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인플레는 지속하나요? 아닙니다. 물가는 내려갈 거예요. 미국이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빠르게 여러분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코인도 중기적으로 하방 봐야 되나요? 네, 코인은 제가 분석 안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코인은 거시적인 환경으로 분석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TV 나와서 테슬라 우리 이제 회장이죠. 한마디 해버리면 슈팅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 미증시랑 채권, 국채랑 코인을 비교한다는 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솔직하게. 지금 코인이 굉장히 이슈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최근에 CDBC 발행과 맞물려서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중앙은행에서 이제 코인을 대처할 만한 어떤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응이 들어간다면 코인의 영향이 저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은 제가 따로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코인 선물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앵커님? 코인 선물이요? 코인 뭐 ETF가 뭐 상장을 했다. 뭐 ETF는 지금 상장이 됐는데 코인 선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인도 막 이제 매도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매수에 대해 베팅하고. 근데 이게요. 이게 CME에서 네. 주체로 된 상품이 아니에요. 앵커님이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서 네. 나는 선물할 거야. 이 선물 시스템 만들어. 그게 코인 선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해외 선물하는 주된 상품은 네. 여러분들 골드, 불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죠? 그죠? 모두가 인정하고 네. 모두가 판단하는 그런 상품성을 가진 것들만 거래할 수 있어요. 네. 코인은 아직은 CME에서 이 부분은 허가는 안 받았어요. 근데 조만간 ETF가 됐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은 시사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인 선물 관련해 갖고는 어떤 거래소가 개설을 한 건데 이제 어떤 미국 전체에 대한 인정하는 어떤 시카고 거래소나 이 인정하는 거래소는 아닙니다. 예, 그것만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워낙에 또 이 증시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었다 보니까 뭐 증시로도 많이 몰렸고 또 코인 시장으로도 많이 몰렸던 것 같은데 보니까 옵션 거래에서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사상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을 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오늘은 궁금증을 좀 집중적으로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비트코인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물음표를 붙여주신 질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국채금리 상승 관련해서 뭐 TMV라든지 ETF 상품은 어떨까요? 라고 마지막 질문도 주셨네요. 그거 나쁘지 않죠. 국채 금리 상승 관련된 이제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연결은요. 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22년 전망으로. 국채금리와 관련한 파생 확률적으로 상품은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견해를 내비치. 근데 큰 수익권은 좀 힘들다. 예. 예, 큰 수익권. 만약에 저거를 어떤 투자를 하시려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 이후에 좀 적정기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기준금리 인상하고 맞물릴 때 네. 그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테이퍼링 생각합니다. 종료 시기 이후에 네. 상품은 좀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 상품이 있는지 찾아봐야죠. 우리 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님께서 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질문 주셨고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해영마스터님. BEI 지수가 10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이제 잣대로 평가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좀 왜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금리는 국채금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BI 구할 때도 이제 명목금리 빼기 이제 팁스 이제 물가연동 국채금리를 빼갖고 이제 BI 수치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물가연동 국채가 따로 있어요. 예. 근데 10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네. 이제 기준에 대한 근거가 딱 중앙값이기 때문이요. 평균값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단기도 왜냐면은- 있고 장기도 있는데. 그죠. 단기로 따진다면 뭐 3개월물도 있고 1개월물도 있고 길면은 뭐 100년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 100년까지 있어요, 실제로. 네, 사실 분은 사셔도 됩니다. 다음 자손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대대손손. 근데, 예, 대대손손 물려드리려면. 근데 10년물이 그 평균값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어떤 국채에 대한 금리는 나라 대 나라 빚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발행에 대한 경제적인 기준금리가 돼버려요. 이 기준금리라고 표현 안 되네. 어떤 설정이 되는 표준이 되는 금리를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 명목금리라고 좀 표현하죠. 예. 다른 말로 하자면. 근데 평균값에 가깝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로 좀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가 기준금리 이러면 민감하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딱 이렇게 정하니까. 네. 왜냐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가장 와닿는 금리니까. 국채 금리 이러면은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제학적인 실질 금리를 구한다던가 BI를 구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공식은 명목금리로 구하는데 그 명목금리에 대한 기준을 10년물 국채 금리로 정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해왕님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천연가스 가격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오늘 이슈죠. 네, 네. 이슈긴 한데 이건 계속 상승을 당분간은 이어갈 거예요.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잠시만요. 네. 미니로 열었네요, 제가. 네. 이 또 러시아 그리고 뭐 이분들은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푸틴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우리가 사실 이제 유가 이러면은 네. 두 개국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유가는 네. 누구냐면 사우디 네. 그리고 플러스 오펙 플러스에 있는 러시아잖아요. 네. 근데 천연가스는요 러시아예요. 그냥 러시아예요. 막강하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 여러분들 러시아가요 정말 진짜 이걸 가지고 예. 정말 막대한 강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연가스에서는 러시아의 이 적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나요? 네, 천연가스는 원탑이에요. 오, 그렇군요. 제가 이거 주봉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차트가 조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틴이 좀 자신 있게 나서는 거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러시아 관련해 갖고 천연가스적인 부분은 제가 내일 다음 네. 주에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트레이딩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천연가스만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좋습니다. 자료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이제 러시아에서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가는 이 가스관의 공급을 좀 중단하면서 또 심리적 경계선인 또 2,00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질문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 승인이 되었는데 이게 빠르게 상용화가 된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거 시장 반영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시장 반영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 갖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건 지금 시장에 반영 중이고 이건 단순 어떤 섹터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증시 코스피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는 연동성이 없어요. 네. 단호하게 그런 것 같던 게 얘기드릴게요. 왜냐하면 화이자에서 이게 승인이 됐는데 1%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던 힘이 뭐예요? 코로나가 퍼져서일까요? 그걸 그렇진 한번 않죠.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코스피 시장과 어떤 미증시 시장은요. 네. 돈에 대한 흐름이에요. 이걸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유동성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 제일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어떤 이제 경구용 이제 치료제 관련 섹터 이제 의학 관련 주는 영향을 반드시 받겠죠. 그럼 필연적이잖아요. 네. 당연히. 근데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는 걸 판단한다면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네. 왜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인지. 여러분들, 증시는 뭐예요? 우리가 보니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는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했습니다. 나스닥이 15,500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이동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자본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수거하고? 중앙은행이 만들죠. 그죠? 중앙은행이 지금 수거하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실질 금리랑 연동되는 상황인데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갖고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중앙은행에서 더 파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간단하죠. 네. 지금 코로나가 같은 이치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퍼지는데 증시에 왜 영향이 없다고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할 때 탁 터졌을 때는 돈을 막 뿌리는 시장 상황을 연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움직인 거잖아, 위로. 그럼 이제 긴축도 들어가는 시즌에 실질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다가오고 증시가 어떤 고점 레벨링의 부담감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럼 치료제가 개발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이 부분은 중앙은행을 움직일 만한, 변동시킬 만한 요인은 지금 상황에선 아니겠죠. 지금 상황에서 중앙은행 움직일까요? 이 치료제 개발이? 돈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더 뿌린다거나 더 빠르게 회수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들어갈까요? 이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아니잖아요. 그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드는 게 낫겠죠. 다만 증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얼마나 종목이 많아요. 코스닥도 얼마나 종목이 많고 어떤 이 섹터와 관련 주들은 영향을 반드시 미치겠죠. 근데 코스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변동을 야기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정확한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또 속 시원하게 올 한 해를 날려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궁금증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노란톡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여쭤봐 주시기 바랄게요. 샵 0081호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도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눌림목 매매와 또 되돌림 매매의 기법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